자, 이번 시간에는 FAT 2급 제65회 지난 8월 19일 날인가요? 실시되었던 시험이고 64회는 건너뛰고 65회로 시험이 시행이 됐었죠.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실무 이론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이론 평가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해당되는 거래는 이라고 나와 있네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이런 거래에 해당되는 결합 관계를 갖다가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골라달라고 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FAT 2급은 기초과정인데 보통 FAT 2급하고 FAT 1급을 기초과정이라고 하는데 회계 이론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암기하고 기본적인 거 외워야 될 거 외워놓으면 뭐 그닥 그 자격증 따는데 그렇게 어렵다고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러분이 꼭 암기하거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시면서도 여기 결합관계라는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지 되는데 일단 요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갖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65의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문제죠. 이 결합관계라는 용어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분계라는 용어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계. 보통 우리가 기록하는 회계에서 우리가 회계에서 기록을 한다고 하는 기록을 할 때 기록의 대상,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할 대상은 바로 거래라는 것이거든요. 거래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거래할 때 그 거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의 역할인데 이 기록하는 방법을 거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분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분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일단 결합 관계로부터 한번 나타내 보세요라고 해서 분기 직전에 관계를 갖다가 우리 결합 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 놓고서는 총계적 원장의 모양이긴 한데요. 여기 자산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차변에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자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자리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주로 자기 자리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리에 기록하는 것은 증가할 경우고요. 자기 자리가 아닌 반대편에 기록하는 경우는 음, 우리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똑같이 우리가 기록할 때 자산을 차변에 기록하면 증가하는 항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산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면 이 자산이 감소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채 같은 경우도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차변의 기록이 부채가 차변에 기록이 된다? 이건 감소되는 항목은 이렇게 차변에 기록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부채가 자기 자리에 기록되면 부채가 증가할 때에는 대변 자기 자리에다가 기록한다는 뜻. 자본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차변에 기록되면 감소했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대변에 기록되면 증가할 때는 대변에다가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계정은 차변이 비용 계정인데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비용이 증가하면 아니죠.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다가 기록하고 비용이
음, 소멸하게 될 때에는 대변에 기록한다. 그다음에 수익 계정. 수익 계정은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차변에 기록되는 것은 수익이 소멸할 때이고, 그다음에 수익이 대변에 기록되면 수익이 발생할 때 대변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요 내용, 요거 상황을 알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들 있잖아요.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 자산이 감소하는 것은 대변. 이렇게 각각의 구분 기정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 계정으로만 표시하는 방법, 분계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기 전에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했는지 기록하기 전 단계에서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거래의 8요소라고 불렀고, 기록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배우셨단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래 8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린 결합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보기에서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급여는 비용.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에 기록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계정별로 그대로 기록을 한다면 차변에 급여해서 500만 원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이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지급을 했으니까 감소했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현금, 여기 자산이 감소했을 때에는 대변에다가 기록하라기로 했었죠.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자산이라는 계정 안에 자산이 수십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계정에도 수십 개가 있고 등등 큰 이런 것들을 우린 통합 계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해당되는 거래 계정으로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불러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궁극적으로 지금 수행해야 될 업무는 바로 이 분계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그 통합 기종으로서 결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판단하라고 먼저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이 결합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기에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부채의 증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이죠. 지금 여기서 굳이 표시를 해본다면 자산이 증가하는 이 거래와 그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는 요 거래, 이렇게 요 두 개로 연결된 게 다음 것 중에서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비용이 증가가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 거죠. 차변에 비용 발생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대변에다가는 자산 감소, 이렇게 결합관계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상품 30만원, 상품이라는 계정은 자산 계정이죠.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러면은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의 경우에는 대변에 자산 감소라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래가 되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상품 30만 원을 팔고서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받을 거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상품을 준 대신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항목이 안 맞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라 그랬었는데 여기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요. 즉 회사에서의 그 거래에는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뭐 엄청나게 많기는 하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래 중에 하나인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상품 파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자산 팔고 돈 받을 거 현금을 받았던 외상매출금이 됐던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니죠. 세 번째는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1년간 차입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 그러면 일단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으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돈을 빌렸으니 부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부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바로 요 세 번째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항목이 여기 보기에서 제시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답은 세 번째 거래가 결합관계가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현금 일단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을 테니까 현금은 자산의 증가 돼 있을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전기에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을 받아들인 거니까 매출채권도 자산이죠. 그럼 얘는 자산, 외상매출금이 됐던 바드럼이 됐던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거래가 됐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 문제가 바로 이 1번 문제의 항목이었던 거예요.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거래, 판료소, 분계 이런 말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태어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뭐든지 간에 처음 배우는 것은 다 어렵게 마련이고, 처음 배울 때 수업하면서 꼭 반드시 암기하고 꼭 알아두라고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등등을 할 목적이 뚜렷하게 있으시다면 그걸 꼭 수행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대충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갖고 결합관계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분계가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손익계산세, 손익구분, 그다음에 판관비와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구분할 줄 아는 것들, 회계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 요소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실 때 실무 업무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걸 모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요건 잠깐 지우고 제가 요거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이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반드시 여기 자본계정까지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자본계정까지 외우는 거는 여러분이 있는 FAT 2급, 그다음에 FAT 1급의 초급과정까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요거 40분 만에 다 외우시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외우시면 되겠고, 제가 FAT 2급은 별도로 제가 이거 강의를 해놓지를 않았는데, 여기 실기만 없을 뿐이지 여러분 여기 제가 녹화해 놓은 거에 회계 원리 파트 있어요. 회계를 배우시는 분이 저는 FAT 2급보다 회계 원리가 앞으로 회계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계 원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계 원리 꼭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리 요거 제가 수업을 좀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확실히 이해도 하고 암기도 확실히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라고, 재무제표 중에서 요 재무상태표의 계정 순서대로 꼭 기억하시고요. 처음부터 혼자 하시려면 좀 어려울 테니까 이제 회계원리 그 강의 들어보시면서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이 손익구분이에요. 이 손익구분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떨 때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계 2급과 1급에서 FAT 2급이나 1급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것들, 이 판관비 계정들하고요, 영업 외 비용 계정들 구분해서 비교해서 얘는 판관비다, 얘는 영업 외 비용이다,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판관비 영업외 비용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 영업이익 때문에 그래요. 판관비는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영업외 비용들은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 기정들을 몇 개 주어지고서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판관비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영업이익 계산할 때 당연히 틀려지겠죠. 그래서 FAT 1급에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FAT 2급과 FAT 1급 요 공부하실 때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다음에 자격증 따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본 사항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지금 계속 풀면서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드릴 테니까 복습하실 때 몇 번 반복하면서 그때그때 그것만 외워야지 하고 꼭 습득을 해 놓으시면 반복되는 시험 문제라는 것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거래를, 이번에는 분기예요. 거래를 분기할 때 수익과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수익과 비용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얘가 수익인지 비용인지 자산인지, 여러분들이 회계 2급과 회계 1급에서는 보편적으로 질문하는 게 여기 계정들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정을 정확히 아는지, 첫 번째 거래를 보게 되면 거래처에서 거래처에 대한 받으러움이라고 되어 있죠. 받으러움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받으러움과 지금 여기 계정해 보시기에 받으러움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에요. 받으러움 어음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내용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 수익과 변동이 있는 경우 아닌 거, 이 받으러움과 현금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수익과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답이라는 거 말씀해 드렸고요. 보기 2번 해보시면 거래처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하고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 그랬죠. 대여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이자를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았으면 계정이 뭐가 쓰여야 될까? 여기는 이자 수익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자 수익은 당연 여기 수익의 계정이죠. 이자 수익. 그래서 얘는 이자 수익의 변동이 생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여기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계정과 이 비용 계정이죠. 그 다음에 결산의 미지급액, 미지급금이라고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야 되는데 걔는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계정과 부채가 계정,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변동이 생기겠죠. 네 번째, 직원들의 회식비라고 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쓴 돈, 우린 복리후생비로 배웠죠. 회식비. 그래서 여기에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구나. 복리후생비. 그래서 여기서 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얘네들은 이렇게 수익과 비용 계정이
들어가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이고 1번은 받으러 온가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기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요 기정들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등등 활용할 줄 아셔야지만이 회계를 배우실 수 있어요. 얘가 정확히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울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훨씬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이걸 반드시 외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재무상태표나 손익구분, 손익계산서의 규정들은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그게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3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아마 처음에 배우셨을 텐데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는 주석. 이 5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도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즉 재무제표에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정말 많이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은 이 중에서 요거예요. 재무상태표와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이 2개만 주로 만들어요. 이유는 실무 업무에서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계 관련 담당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기 현금 흐름표라든지 자본 변동표, 주석, 얘네들은 법인인 경우 뭐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이어서 외감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외감 법인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일정한 규모의 이 법인들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을 외감법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회계사들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작성해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회계 감사하는 동안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런 것을 회계사들이 다 만들어서 이런 결과 회계 감사의 결과를 반영이 있는 감사 보고서라는데 얘네들을 다 첨부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드는 것,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것들은 바로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재무상태표 일정한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그러면 찾아보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나와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해서 표시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냐면 자산과 부채 총액주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총액으로 기록합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을 갖다 제하고 그 다음에 순 매출액을 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인데 총액으로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차감하는 것이지 네팅쳐서 매출액에서
뭐 애누리 할인 빼고 순 매출액만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기록한다는 뜻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자산과 부채 뿐만이 아니라 총액주의에 우리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수익하고 비용 계정도 총액주의로 기록한다. 똑같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또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거 있죠? 자본 계정. 자본 계정도 원칙적으로는 총액주의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상기해서 표시해도 좋은 계정들을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상기해서 표시하는 그 계정들은 기업 자본 계정에서 원칙은 총액주의지만 상기해서 표시한다. 요게 자본 계정이 따른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과 차이가 있는 계정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문제는 보통 FAT 1급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미리 해두는 것이니까 나중에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거 같이 공부해놨던 거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은 재무상태표의 기본적인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수익이다. 쭉 읽어봤을 때 이 수익은 손익계산서죠. 여기 기본 요소 우선 이거를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성 요소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또 이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성 요소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용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무상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 요 자산 여기 부채 자본 위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 그릴 때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 가장 기본 요소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 자산, 여기는 부채, 자본.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 또는 기본 요소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여기서 또 2번에서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유동, 비유동 얘를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여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이거는 우리 재무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무비율 분석 보통 경영학과의 과목으로는 재무분석이라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기업의 유동성이라든지 재무적 탄력성 등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이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시험 문제 FAT 1급에 보면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재무비율 분석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또 보시도록 하고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보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 중에서 명확하게 이게 맞다, 이건 아니다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보기를 내니까 다른 용어들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도
너무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답을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만 나오는 게 꼭 아니란 뜻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재무상태표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단기에 외상매출금 회수계획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고 또 회사에서요.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여러분 대상이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기록하는 방법, 상품을 팔고서 돈을 받았을 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급수를 불문하고 FAT 2급뿐만이 아니라 FAT 1급, TET급, TET 1급,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서 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대상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기억해 주시라는 것 형태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보편적으로 말이죠. FAT 2급만 배우게 되면 여기 총계정원장 사용 방법을 잘 정확히 안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계정원장을 볼 줄 모르면 이건 완전히 회계 담당자가 회계 담당자 역할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걸로 많이 대화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들끼리는 총계정원장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계정에서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기초 외상매출금, 기초 잔액은 정기월된 것들이죠. 다른 말로 정기월자리라고도 하는데 기초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증가한 항목이죠.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다. 이것도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거니까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해라. 바로 요거예요.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면 언제 외상매출금이 감소해요?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거래처가 망했다, 파산했다 그러면 대손이 발생하죠.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되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여기 대변 자리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말재고 전기 2월, 차기 2월로 되는 자리죠. 요 기말은 여기다가 기록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 맞춘다.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총계정원장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이 총계정원장 요걸로 여러분이 기록해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따르게 계산하고 등등 설명 보시게 되면 그게 더 어려워요. 이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FAT 2급에는 설명된 게 없지만은 총계정 원장은 회계 담당자한테 기초 사항이라 제가 회계 원리에 그 기록하는 방법들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 기초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외상매출금을 받을 금액이 작년에 못 받은 거 얼마 있었나 봤더니 외상매출금 4만 원 있었대요. 기초 자리는 여기라 그랬죠. 4만 원 여기다가 받을 게 있었는데 올해 또 외상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단기 외상매출액 18만 원 발생했죠? 여기 발생해. 외상매출금 발생해 18만 원 이렇게 썼어요. 두 개 합치면 22만 원이죠.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기말금액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 1월 1일 시점에 받을 거 14만 원이 있었고 단기에 발생한 거 18만 원 있었고 자 12월 31일 날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게 얼마 남아있지 현재? 봤더니 6만 원 남아있대요. 그러면 총 22만 원 중에서 받을 게 6만 원이 남아있다면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외상매출금 우리가 다 회수를 했다는 뜻이죠.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배우셨기 때문에 차변
대변에 합계액을 비교했더니 16만 원 차이 나요. 요거는 외상 매출금 요거는 다 회수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16만 원이에요 라고 1번을 답하시는 문제랍니다. 이 문제는 아주 기초 단계에서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총계정원장을 내용을 모르시게 되면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아니 8번 문제가 아니라 5번 문제요. 다음은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 여기 건물을 회사에서 취득했대요. 취득원가를 물어보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형자산에서요.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 어떤 것들인지 유형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원가를 계산할 줄 아는 걸 물어보는 것인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회사에서 샀대요. 근데 건물 자체 가격은 우리가 유형자산 건물 그래서 알고 있어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샀을 때 건물 장부에다가 2천만 원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살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구입 시 중개수수료가 있대요. 중개수수료 금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는 92만 원. 그 다음에 취득 후 납부한 화재보험료 여기 취득 후 보험료 8만 원. 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요 취득하는 모든 것이에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다 포함시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갖다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운반비가 발생했어요. 상품을 샀는데 운반비가 5,000원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상품 따로 그 다음에 운반비 따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 매입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상품을 10,000원짜리를 샀다 할지라도 운반비 들어갔던 요 가치 부대비용이에요. 얘가 부대비용을 상품으로 기록해요. 여기 운반비라고 기록하지 않고 똑같이 여기 상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두 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상품의 가격이 15,000원짜리가 되겠죠. 여러분이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품을 10,000원짜리를 사갖고 왔는데 운반비가 5,000원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익을 남긴다고 상품 10,000원짜리를 얘를 12,000원에 팔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남겠어요? 나는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운반비까지 15,000원이 들었는데 상품 10,000원짜리 사갖고 와서 12,000원에 팔았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들은요 부대비용은 다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고 계정도 똑같은 상품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건물은 2천만 원짜리였었지만 건물을 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했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건물을 살 때 발생하는 취득세 비용이란 부대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 취득세 항목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부대 비용에 대해서 계정으로 기록할 때는 건물이라고 기록을 해서 건물값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말했냐면 취득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죠.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부대 비용이다. 그런데 취득이 끝난 다음에 보험료 내는 것, 이거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취득하면서 발생한 것만 부대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 원가는 건물 2천만 원에다가 여기 112만 원 포함시키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112만 원. 요게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5번도 이제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된 또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취득 비용에 대한 부대 비용들 구분하는 거 잘 봐두셔야겠지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뭐라보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딱 암기하시면 돼요. 좀 반복하시면서 계속 익히게 될 테니까. 재고자산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상품, 제품.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상품, 제품, 원재료.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도 FAT 1급까지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또 찾아가서 교재에서 이것저것 보고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낭비는 아니죠. 시간 좀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문제 하나 풀면서 자기가 내가 정확히 학습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학습하시라고 제가 요거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뭘 계산하는 건 줄을 모르면 이건 문제 주어져도 찾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영업이익 계산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비용, 요걸 순서를 기억해 놓지 못하시면 요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영업이익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출원가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매출원가 지금 여기 제가 어디다 써놨어요? 여기 있죠. 여기 옆에다 해놓을까요? 매출원가는 여기서 2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요 세 가지는 판관비예요. 아까도 제가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여기 판관비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판관비는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2만 원 되겠죠? 영업이익 판관비는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돼요. 기부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고요. 당기순이익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기부금, 당기순이익 얘는 하등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수익 계정에 보니까 매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매출액 여기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매출액 40만 원에서 매출원가 20만 원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였겠습니까?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에서 판관비 12만 원 빼니까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해당되는 답은 무엇이니까 물어봤으니까 요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 기초사항이에요.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거. 또 계정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약식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 써놨으니까 교재들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것 잘 구분해서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제가 보여드린 거 계속 보더라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주로 물어본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8번 문제는 다음 회계부서 팀원 간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개정 과목 뭡니까? 물어봤는데 자, 과장님이 김대리 어제 노인회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난방기 어떻게 된다요? 노인회관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기부금이겠죠. 김대리가 네, 무상으로 제공한 난방기는 무슨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기부금 계정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거. 영업 외 비용 판관비는 기준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 우리가 장사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기부금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야? 영업하는데? 아니죠. 뭐 이런 기준으로 구분을 해 놓으셔도 좋고, 여기서 회계 원리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지치니까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틀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회계 원리 반드시 공부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네요. 자, 이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회계 배우시면서 결산 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근무하시면서 언젠간 반드시 1년에 매년 말일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의 말. 그걸 우리 12월 31일 날이 되면 우리가 회사에서 기말 정리사항이라는 걸 회계 담당자들이 자기가 담당한 계정들을 처리해 줘야지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처리할 수가 없겠죠. 여기 결산 정리사항 또는 결산 붕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산 정리사항은 우리가 보고서 작성일이라고도 부르죠. 결산 수정 붕괴라고도 부르고요. 기말 정리사항이라는 말로도 부르고 결산 보고서 작성일이 하는 것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여하튼간에 날짜는 12월 31일 시점으로 그 해 결산을 마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여기 결산 정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결산 정리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선 결산 정리사항에 첫 번째 단기 차입금의 상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등등 돈을 빌렸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그 돈을 빌린 것들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날짜가 며칠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기말 정리 사항에서 별도로 또 기록할 것이 있느냐면 얘는 없어요. 단기 차입금의 상환은요. 단기 차입금의 상환은 얘는 부채 계정으로서 그냥 12월 31일 날 가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지 별도로 손댈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감가상각비는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매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손 하더라도 12월 한 달 동안에 또는 그 해 연말까지 사용한 유형 자산들 또는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들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걸 회계 담당자가 12월 31일 날 알아서 그 해 발생했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얘는 감가상각비는 기말 정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선급비용의 계산. 선급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선급, 돈을 먼저 지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시게 되면 보험료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요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구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선급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손익의 이연,
요즘 교재에서는 손익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익, 수익과 비용이라는 뜻이죠. 손은 비용이라는 뜻이고 이익은 수익이라는 뜻인데 수익, 그다음에 비용의 이연 이렇게도 많이 교재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수익과 비용, 수익이나 비용을 이연한다는 말은 연도수를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연 단어의 이 단어의 뜻이 연도수를 나누어 줍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2023년 10월이라고 할까요? 여기 2024년 9월. 자, 이렇게 하면 기간이 1년이죠. 자, 10월 1일 날 여기서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보험 가입. 뭐 자동차 보험도 좋고 화재 보험도 좋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보험료가 1년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1년치가. 1년 동안에. 자, 그러면은 지금 1년 보험료가 12만 원이라면 한 달 보험료는 보통 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건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숫자로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2023년 10월 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우리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여기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이라는 걸 해야지 돼요. 즉 여기 2023년에 발생한 수익, 발생한 비용, 수익과 비용을 그 해 것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2023년 10월 달에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쓸까? 자, 2023년 10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분명히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험료 해갖고 12만 원 이렇게 썼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가입했다고 쳐요. 12만 원 이렇게 놨겠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아무것도 회계 담당자가 해주지 않으면 이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보험료라는 이 비용은 12만 원이 다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23년에 해당되는 비용은 12만 원이 다 올해 건가요? 아니죠? 올해 거는 지금 한 달에 보험료가 만 원꼴이니까 10월, 11월, 12월 올해 보험료는 올해 거에 해당되는 거 3만 원일 것이고 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9만 원은 내년도 비용이에요. 그죠? 12만 원 냈다고 보험료 12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말 정리상을 해주는 이유는 올해 거와 내년 것을 이연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날 회계처리 이렇게 됐던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발생했던 이 보험료죠. 보험료 지금 12만 원이라고 기록해 놨던 거를 여기 날짜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보험료를 대변에다가 비용을 갖다가 보험료 이렇게 내년 거에 해당되는 9만 원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면 발생, 대변에 기록하면 소멸이에요. 그래서 9만 원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소멸시켜요? 12월 31일자로 올해 2023년에 올해 것만 반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12만 원 보험료 비용 기록해 놨던 걸 9만 원을 소멸시키면 얼마만 남겠어요? 3만 원만 남죠. 바로 3만 원만 우리 손익계산서에 남게끔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기말정리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이렇게
보험료 소멸을 시켰으니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변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이 보험료 9만 원은 내년 거잖아요. 내년 거 돈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급했다 그래서 선급이라는 말을 써요. 먼저 지급한 선급금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먼저 주기는 했는데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의 돈을 먼저 9만 원 준 거예요. 의미는 선급비용은 내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요. 내년 거는 9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기말정리사항으로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더란 말이죠. 기말정리사항은 거의 많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말정리사항 분계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급비용이라는 것은 내년도의 비용인데 내년도 거를 먼저 지급했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는 기말에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담당자들이 그 보험료 성급 비용들을 처리하는 것들 기말 정리 사항으로서 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였었느냐면 여기 미수이자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수이자는 돈을 이자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미수이자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미수이자, 미수수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우리가 예금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자를 수령할 건데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이자를 아직 못 받았겠죠. 그래서 그 못 받은 이자, 올해에 해당되는 것만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고 차변에 미수익 또는 미수이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12월 30일 날 기말에 회계 담당자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기말 정리 사항에 해당되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요 세 가지는 기말 정리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기록이 되지 기말 정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전 회계 2급에서 꼭 알아뒀으면 하는 것 용어 구분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기말 정리 사항이 많은 분들이 앞에 1급 정도 배울 때까지도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용어부터 한번 여기서 구분해 놓고 나중에 한번 차후에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회계 교재에서는 손익의 이연이란 말을 사용하고 또는 손익의 예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교재에 따라서는 아까 이게 여기 써드렸던 것처럼 손익의 이연을 갖다가 여기 수익 비용의 이연 이런 말로도 지금 써져 있고요. 이는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고도 써요. 수익 비용의 이연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올해와 내년 금액을 연도수를 나누어지는 요 기말정리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징이 뭐냐면 이연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선불일 경우예요. 즉 거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수익으로 우리가 돈을 먼저 받았던지 비용으로 보험료처럼 미리 선불로 지급을 했다든지 선불 개념이란 말이죠. 두 번째, 여기 손익의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후불 개념이에요. 거래 내용을 읽어보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주거나 우리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받거나 주지 않았어도 올해에 해당되는 비용이나 수익이라면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후불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불 개념인 손익이 이연일 때는요.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기 때문에 그 계정은 반드시 선자가 들어가 있는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요 계정 두 가지만 쓰셔야지 되고요. 손익이 예상인 경우에는 여기 돈을 미리 주거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정은 선수 수익이나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요 두 가지 계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의 이연에 대한 얘기와 손익의 예상에 대한 얘기를 계정을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 계정 중에서 여기 미수 수익은 수익 계정이 아니라 우리 자산 계정인 미수금에서 파생된 계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미수금이 자산 계정처럼 미수 수익도 자산 계정입니다. 선급 비용도요. 선급금에서 파생된 것으로 봐서 선급금이 자산 계정인 것처럼 선급 비용도 자산 계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미수 수익, 선급 비용을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말뜻은 미수금처럼 우리한테 수익인 것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산 계정으로 말뜻이 그런 뜻이고요. 선급 비용은요, 우리한테 비용인 걸 우리가 돈을 먼저 지급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수금이나 선급금처럼 얘네들 둘 다 자산 계정이라는 걸로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얘네 둘 다 자산 계정. 그다음에 여기 미지급 비용도 말뜻은 우리한테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미지급금과 같은 부채 계정이에요. 선수 수익도요. 우리한테 수익인데 돈을 미리 받았어요. 우리한테 수익인 것을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선수익, 선수금에서 나온 계정이기 때문에 끝에 비용, 수익 이런 게 붙어 있어도 자산 부채 계정이라는 거, 수익 비용이 계정이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는 거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요거는 사실상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배워야 될 내용이지만 요 내용까지는 어렵다 치시더라도 여기 우선 여기 손익의 이연이란 용어, 손익의 예상, 그다음에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익, FAT 2급 수준에서 요 정도 계정들만 구분할 줄 알아도 도움이 아주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라고 나와 있네요.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 대손충당금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또 줄기차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규정인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구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요 문제를 풀기 전에 계정과 관련돼서 매출채권이 뭔지 기타 채권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매출채권에는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그때를 매출채권이라고 불러요. 이 매출채권에는 돈을 아예 못 받았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라 그랬죠.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그건 외상매출금이에요. 근데 어음을 받았다? 그럴 때는 받으러 어음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출월 채권을 기록할 규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또는 제품을 팔았는데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거래처에 파산으로 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그 못 받은 만큼을 우리는 비용 처리해야지 되겠죠. 비용 처리할 때 우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이라고 기록합니다.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충당금의 명칭은 대손충당금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미수금. 미수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는 팔 수 있는 게 대부분 상품을 팔아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사용하던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상품, 제품 이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 이렇게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요. 이 미수금은 구분 계정이고 선급금이나 단기대여금까지 포함해서 여기 기타 채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얘도 어차피 다른 데서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못 받게 되면 그냥 뛰는 거죠. 파산하는 것처럼 파산으로 기타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충당금은 기타의 대손 충당금 아니 이거 설명을 잘못해놨네. 대손 이렇게 써놓을게요. 상각비 기타의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비용 처리할 때 아까 여기 파산을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은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주신다고 배우셨을 거고 얘는 판관비예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이런 애들을 파산으로 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비용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영업 외 비용으로 다 처리한다 정도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다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갖다가 못 받을 걸 예상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가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더란 말이죠. 우선 여러분들은 FAT 2급 기초과정에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얘네들을 파산해서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으로 사용한다는 것 정도를 구분해 놓을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 요거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얼마 있다고 하고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아이고 얼마 이렇게 놓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해서 얼마 이렇게 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비용은 차변이 자리고 대손충당금은요. 이론상으로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손충당금은 자산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도 알 건 알아야겠지. 매출 그냥 채권의 차감 계정으로서 계정은 자체는 자산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차감 계정.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익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있다면 밑에 대손 충당금 해갖고 여기 그래서 만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기존에 있던 외상매출금 100만원 중에서 대손충당금 만원, 만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옆에 표시되는 게 장부가액 99만원 이렇게 표시된 건 아마 재무상태표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이런 의미예요. 말뜻은 자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예상을 해보니까 내년에 만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말뜻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회계 분기 처리를 왜 해드렸냐면 아까 보셨던 여기 총계정원장을 얘도 마찬가지로 보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분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요. 대손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기초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기록하시고 대손충당금이 언제 증가하게 되느냐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는 건 12월 31일 날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있으면 기말에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에서는 대변이 증가하는 항목이고요. 차변이 감소하는 항목을 기록해 두는 거랍니다. 기초 기말 보시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쓰는 방법은 아까 외상부실고 설명해 드렸던 거 반대이긴 하지만 개념은 똑같다는 얘기죠. 기초 대손 충당금 기초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잔액 3만 원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다가 3만 원 써놨어요. 이 자리에 기초 거. 그다음에 단기 매출 채권 대손 처리했대요.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사용하죠. 근데 기초에 3만 원 있었는데 매출 채권 만 원 대손 처리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이만큼 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차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기말 결산할 때 대손 상각비 2만 원 기말 결산할 때 대손 상각 2만 원 계산했다면 이거예요. 차변에 2만 원 대변에 그럼 2만 원 해놨겠죠. 기말에 대손 상각 2만 원 설정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설정액 여기다 증가하는 항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남았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두 개 합치면 5만 원에서 만 원 사용했으니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4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총계정원장 보는 거, 요 문제는 지금 FAT 2급에서는 보편적으로 여기 9번 문제, 10번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까다롭다고,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급수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정확히 잘 익혀 놓으시면 문제 풀 때마다 점점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5회 FAT 2급 실무 이론 문제 한번 같이 다 풀어봤고, 이어서 65회 실기 실무 수행 문제로 실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